부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요. 그 똑같이 여기 장소랑 그다음에 하나과학과 여기 똑같이 102호에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부 학생인데 이 학번, 그 학번은 102호에서 보는 거고요. 나머지 학번하고 다른 과 학생들도 다 여기서 보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내가 방금 만들었는데요. 12문제고 객관식 5문제입니다. 6문제 아니라 객관식 5문제예요. 5문제 객관식이고 형식은 객관식은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문제는 주관식인데요.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계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그다음에 주관식에다가 그 배점을 각각 질문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을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배점이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을 하면 정확히 답을 하면 그 점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쓰면 좋긴 하지만 딱 그 요점만 찍으면 정확하게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쓰면은 그 답을 맞출 가능성이 많죠. 단점이 있는데 많이 쓰면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이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있으면 감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틀린 문장을 틀린 내용을 팩트를 적었는데 내 감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 상관없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 뒷페이지에다가 여러분 잘 적으면 다 볼 거니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식이 7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내가 몇 가지 주제 주고 거기 2가지 골라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후반부인 내용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배웠던 수업 시간에 2개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해도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싱글셀하고 AI 같은 경우 여러분들을 앞으로 뭐 좀 이런 일들이 생물정보학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저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요. 그 2 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걸 선택해서 주관식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너스 퀘스천은 파이썬인데요. 이 문제 좀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5점이에요. 제가 보너스 점수 5점을 배점을 했고요. 코드가 주어지고 그 코드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코드를 실행시키면 무슨 답이 나올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코드가 뭐 하는지 한 2문장으로 적으면 되고 아웃풋 결과 나오는 것 그것만 딱 적어서 맞추면 이제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파이썬 여러 가지 공부도 했고 우리가 그리고 또 과제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AI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쓸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요즘에는 프로그램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너스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숙제가 알다시피 10월 24일까지 숙제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출하면 점수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조금은 줍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시면 주고 대신에 이게 15점이잖아요. 보너스 점수가 15점 맞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한 명? 거의 한 명? 대부분 이제 중간 정도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서 숙제를 내주면 기말고사를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그 시간에 어떻게든 뭐 AI한테 물어보든 어떻게든 간에 하면 됩니다. 그 서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다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감안해서 다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시 반에 6시 반이라고 이게 2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좀 생각하시면 2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주려고 합니다. 생각을 7시에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적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 나왔네? 잠시만요. 파일을 잘못 나왔네. 파일을 올렸는데 올린 게 잘 안 올리는 거예요. 파일이 안 들어가죠.
주제별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배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는 NGS 이거 관련돼서 용어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NGS 데이터 다루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말을 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용어들.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용어 말고 이제 바코드 멀티플렉싱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제 요즘 시퀀싱 기기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한 번 시퀀싱 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개 샘플이 아니라 여러 샘플을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어댑터에다가 6개 정도의 바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가지고 여러 샘플을 이제 멀티플렉싱이라 하죠. 멀티플렉싱에서 넣어서 읽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 바코드 서열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처음에 QC를 해야죠. 퀄리티 체크.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QC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Q스코어, 프레드 스코어고요. 그리고 이제 매핑 전에 대충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버 리프레젠티드 리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티프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샘플이 있느냐 아니냐. 왜냐면 이제 홀지넘 시퀀싱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우리가 프레젠트 시키기 때문에 같은 서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서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오염이 됐거나 샘플이 아니면 어댑터 시퀀스만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라이브 잘못 만들었거나 이렇겠죠.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얼라이먼트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내 결과가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 매핑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Q스코어입니다. Q스코어, 퀄리티 스코어, 프레드 스코어. 이거는 베이스 콜링 과정에서 얼마나 에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죠. 파스타 Q 파일에 원 레터로 이제 Q 스코어를 넣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아스키 코드 값에 따라서 이 한 개의 글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보고 하고요. Q 스코어는 마이너스 10 로그 10 P에서 P까지 에러 레이트니까 이 에러 레이트의 자릿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이면 두 자릿수 0.01, 30이면 세 자릿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30이나 20, 30으로 끊어가지고서 그 이하 되는 시험 결과는 믿지 않는 겁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필터링해서 빼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스코어를 그냥 다 볼 수가 없잖아. 한 번 읽으면 막 수백과 수억 개, 수조 개의 시퀀스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한 번에 통계적으로 Q 스코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리액션 할 때마다 한 개씩 읽으니까 그걸 원 사이클이라고 하죠. 포지션부터 1, 2, 3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시퀀스 리드를 1번부터 40번씩 읽는다 하면 이 40번 리액션 하는 건데 이 리액션 하면 할수록 한 번 할 때마다 이 전에 있던 평강 시그널을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 스코어가. 왼쪽은 꽤 좋죠. 왜냐면 다 대부분 스코어가 위에 25 이상인데 오른쪽은 막 뒤로 가면 갈수록 스코어가 엄청 나쁩니다. 이게 박스 플러스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분포를 중간값이 어디고 4분의 1이 어디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가 4개의 쿼타일 나눠가지고서 쿼타일 나눠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분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게 있고 이걸 딱 보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오른쪽이면 너무 안 좋다. 필터링을 해야겠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전체 이 하나의 리드를 하나 평균값의 Q스코어를 모아서 만약에 100만 개, 1억 개를 읽었다면 1억 개를 이제 분포를 보는 겁니다. 이제 분포가 다 보면 여기 대부분 다 좋은 것만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낮은 Q스코어를 가진 어떤 분포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스코어로 리드 중에서 나쁜 건 빼버리는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내 결과가 꽤 괜찮다는 걸 알고 나쁜 결과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 다음 하는 게 매핑을 합니다. 매핑.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놈에 매핑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놈이 없다.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하죠. 휴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지놈인데 내가 처음으로 시퀀싱하는 유전체다. 그러면 레퍼런스 시퀀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만들어서 어셈블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부분들을 겹치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대부분 경우는 이제 그냥 매핑을 합니다. 근데 매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한 번에 시퀀싱을 하면 수억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빌리언 베이스 페어가 되는 지놈에다 매핑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인덱스 방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인덱스가 너무 커집니다. 이렇게 인덱스 너무 커집니다. 해시테이블 같은 게 가장 빠른 인덱스 방법인데 너무 사이즈가 많아지고 인덱스가 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게 이제 BWT, Vulnerability Transform에 기반한
얼라이먼트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얼라이먼트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이 결국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결국에 이 PWT를 하면 똑같은 사이즈의 인덱스를 포함하는 뭔가 변형된 형태의 어레이가 나오는데 이 어레이를 원래 이 만들었던 방식대로 다 따라가면 그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서브 스트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그냥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인덱스 테이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호 사이즈랑 똑같은 거죠.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에 진호에 붙었는지를 매핑되는지를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니버셜 파일 포맷인데 이게 셈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얼라이먼트 맵 포맷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더 빠르게 하려서 바이너리 폼으로 만들어 있는데 셈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이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컬럼으로 이게 해열이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프로그램에 쓰면 바로 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게 이름이고 그다음에 이게 왼쪽에 어디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어디 이름이 똑같은 애들은 두 개가 바뀌어 있으면 한쪽이 이제 페어엔드래요. 한쪽 리드 1이고 다른 쪽이 한 리드 2입니다. 이걸 보면 내 상황 리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각 포맷이라고 해서 여기 6번째 컬럼은 이 매치가 어떤지, 그러니까 90N이면 90개가 퍼펙트 매치인 거죠. 네. 여기 되게 쉽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그냥 글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I는 인서션, D는 디비전, S는 서브션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우리가 막 어댑터 붙이고 막 PCR을 하기 때문에 원래 랜덤 프래그멘테이션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리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PCR 하다 보니까 같은 포션에 스타트하거나 양쪽 페어링에서 양쪽 끝이 같으면 이걸 완전히 PCR에서 나온 거라 생각해서 걔네들은 이제 하나로 취급합니다. 이걸 마크 디프리케이션하고 유니크 리드만 찾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 리드 있는데 Q 스코어를 통과하는 것 때문에 리드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핑한 다음에도 매핑된 것 중에서 유니크만 또 뽑으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뭐 꽤 많은 퍼센트가 매핑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꽤 괜찮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매핑된 상황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매핑 어떻게 QC하고 어떻게 NGS 데이터를 매핑하는지. 그럼 이제 매핑하면 이제 왜 이 실험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보통 홀 지놈 시퀀싱 하면 이미 우리가 레퍼런스 지놈이 있기 때문에 뭐 지놈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적인 환자나 사람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알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피노타입이 다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 점라인과 소마틱 베리에이션. 점라인은 부모님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뮤테이션이나 베리에이션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우리가 다이플로이드니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비율이 항상 그 유전 법칙에 따라서 호모자이거트, 헤테로자이거트 그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리언트가 이 비율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이제 점라인 베리에이션이 아닌 거고요. 대부분 점라인 베리에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전병이나 유전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는 거긴데 그 말고 소마틱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소마틱 베리에이션은 특이하게 이제 암 같은 경우에 질병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 베리에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비율이 완전 다릅니다. 0부터 100까지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형태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네, 베리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내가 샘플링을 했을 때 질병이 있는 환자나 질병이 없는 환자 또는 어떤 특이한 피노타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한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을 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베리에이션을 찾는 거죠. 네, 그게 지노 와이드 어서시에이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리언트를 쭉 봐서 내가 보는 어떤 현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요거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관을 찾습니다. 근데 연관 찾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봐야 되는 베리언트가 진짜로 내 샘플에서 차이가 나는 베리언트인지 아니면 그냥 시퀀싱 에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점라인은 유저 지네틱 헤테로자이거트, 헤모자이거트 프리퀀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퀀스 리디자인에도 굉장히 컨센서스하게 뮤테이션이 나타납니다.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물 바이오메스 툴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GWAS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피노타입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베리언트 찾는 게
이게 우리가 홀지점 시퀀싱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베리언트 중에서 진짜 가짜가 아닌 에러가 아닌 진짜인 것만을 선별해낼 것인가? 왜냐면 NGS라는 게 좋은 게 뭐냐, 장점이 되지만 단점이 수억 개의 시퀀스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0.1%라도 에러가 있으면 너무 에러가 숫자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베리언트 중에서 가짜인 거를 속아내야 되는데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GATQL은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이 베리언트 콜링 프로세스를 주관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스텝이 있는데 듀플리케이트를 없애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BWA 얼라이먼트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Q스코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개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결과다, 얼라이먼트 결과라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베리언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듀플리케이트는 개념적으로 PCR에서 나온 똑같은 리드가 있으면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밖에 안 되는 리드를 이렇게 5개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를 마크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BWT는 아까 보셨지만 이 BWT 방식으로 하면 인대를 잘 못 찾아요. 퍼펙트한 매치는 기가 막히게 찾는데 인대에 있는 부분들은 이 찾는 게 좀 힘들어요.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게 호모폴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대를 없이 만들어주면 주위에 이렇게 미스매치가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인대 하나만 넣으면 이 미스매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대를 좀 다시 얼라이먼트를 해서 미스매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한 번 더 얼라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WT가 잘못 얼라이먼트를 할 만한 지역을 찾아서 인대를 통해서 다시 얼라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인대를 얼라이먼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Q스코어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죠. Q스코어에 따라서 베이스 콜링에서 에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Q스코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Q스코어가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Q스코어도 결국에 이 시그널을 보고 처음에 우선은 거기서 에러 레이트를 추정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읽는 시퀀스 앞에 어떤 색깔로 읽었는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형광색이 비슷한 색이 그 전에 읽었으면 나한테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보면 진짜로 실제로 에러 레이트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세트를 가지고 이 전에 있는 이 시퀀스 뭐였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좀 Q스코어를 이만큼 보정해야겠다라는 걸 하는 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칼브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또 포지션마다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하면 Q스코어를 보정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점라인 경우입니다. 점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호모자이거 헤테로자이고트라는 그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이게 아마도 거짓 에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안 인퍼런스 방법을 통해서 그냥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카운팅 한 오브저베이션, 뮤테이션 있고 없고 이 비율이 확률적으로 헤테로자이거트에서 왔는지 호모자이거트에서 왔는지 뮤테이션 없는 것에서 왔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M1하고 너무 숫자 적다 그러면 얘가 판단을 못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내가 모르겠어라고 콜하면 그 베리언트는 아마도 진짜 베리언트가 아니라 아마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와스에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검증이 돼서 정말 점라인에 따라서 프리퀀시 나타나는 부분만 얘가 이제 콜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 베리언트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트 콜링 프로그램을 돌리면 VCF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베리언트 콜링 포맷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안에 아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퀀스가 그리고 그 바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베이시안 확률이라든지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VCF 파일은 항상 이 모든 홀지넘 시퀀싱에서 베리언트 어널리시스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뱀 파일도 있고요. 그런 파일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속 다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AI 도움 받더라도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VCF 파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GWAS라는 건 일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맨하탄 플러시라는 건데요. 그로모저 1번부터 쭉 나머지 표준까지 X축에 놓고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베리언트가 내가 보는 어떤 그룹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많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키 큰 유전자가 못 들어갔죠. 베리언트. 이게 수천 개, 수백 개의 베리언트가 한꺼번에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한 개의 피노타입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폴리제닉 이펙트라고 하는데 키, 여러분들 IQ 보면 무슨 그런 말 많죠. 지능 엄마한테 온다? 이런 거 사실 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키 같은 건 정확하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어떤 베리언트가 되는지는 군이 수백 개입니다. 베리언트. 그리고 그 수백 개의 군들이 만약에 내가 그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찾으면 그 빈도수가 높겠어요? 안 높아요. 높아봤자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value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y축은 p-value 값을 스코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의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메라탄 플러스는 p-value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베리언트 찾는 방법이에요. 이제 베리언트 찾는데 홀지넘 시퀀싱을 해야 되냐 항상. 홀지넘 시퀀싱은 돈이 많거나 내가 뭔가 좀 시퀀싱도 많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면 좋지만 보통 베리언트가 찾았을 때 엑손, 특히 코딩 시퀀스에 있어야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프로테인의 시퀀스를 바꿔서 뭔가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엑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홀지넘 시퀀싱이 좋긴 하지만 엑손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방법이 엑손식입니다. 이건 이제 캡처링 하는 방법인데 장점이 단점이죠. 왜냐하면 커버리지를 금방 높일 수도 있고 비용도 적게 해서 내가 원하는 코딩 시퀀스만 베리언트를 찾을 수 있고 단점은 이제 단점이 장점인데 코딩 시퀀스밖에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체 내용이 베리언트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파트 2에서 유전자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 이거는 모든 걸 가지고 유전자 반응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 RNA 시퀀스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결국에는 두 상황을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mRNA 값을. 그 mRNA 값을 추정하는데 마이크로 어레이는 프로브 인텐시티, 얼마나 프로브에 붙었는지를 보는 거고 RNA 시퀀싱은 시퀀싱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나왔는지 시퀀스가 그 리드 카운트로 비교하는 건데 둘 다 상대적인 값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샘플에서의 어떤 mRNA가 컨트롤에 비해서 몇 배 올라갔다 떨어졌다 비율로 합니다. 상대적인 값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비율이 추정하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을 그리면 양쪽이 다 똑같으니까 대각선에 다 존재하게 되는데 대각선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제 폴 체인지가 한쪽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 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DH 세트 찾으면 내가 찾은 그런 유전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여러 데이터에서 보이는지를 보는 게 크로스 애널리시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DH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에 이제 똑같이 QC 프리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QC를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QC할 때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를 고치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고 노멀라이제이션 잘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DH 분석을 해서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극복하는 거는 이런 베리에이션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레플리케이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해서 보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둘 다 폴 체인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렇게 폴드 체인지를 보입니다. 근데 우리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해서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로 그리고 2배 올라가는 것도 1 플러스 1 로그 2배 플러스 1 2배 떨어지는 것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똑같은 스케일로 위 아래를 똑같이 맞춥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폴 체인지 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너무 작으면 폴 체인지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아예 발현이 안 되는 애들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니얼 제로 밸류는 내가 이 유전자 발현되지 않다고 가정하고 없앤 다음에 폴드를 폴 체인지를 바꾼 다음에 로그를 취합니다. 똑같습니다. 로그 리프타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캐터 플러스에 보면 이 대각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는 게 나오면 이제 서로 반응이 달라지는 건데 똑같은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다 이 대각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해도 스캐터 플러스 보면 대부분 대각선이 있지만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에러죠. 이건 에러라는 얘기예요. 실험적인 에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ML 플러트 비슷한 건데 ML 플러트 단지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쉽기 위해서 Y축에 폴 체인지를 아예 값을 넣어버리고요. X축에는 요 사이즈, 그러니까 원래 값의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두 값의 평균 값을 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래 사이즈 원래 값에서 폴 체인지가 2래도 400 나누기 200인지 4 나누기 2인지 4000 나누기 2000인지를 알 수 있도록 X축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값의 차이가 크기에 따라서
에러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에러에 의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이어스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각선이 있을 때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건 나쁜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왜 나쁘냐?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나쁜 거죠. 왜냐하면 실험적인 에러가 이만큼 있다는 거고 다른 케이스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유전자 어떤 세포한테 어떤 변화를 가하더라도 세포는 세포라는 원리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는 대부분 바뀌어봤자 100개, 아니면 2000개, 1000개? 1000개도 만 개에서 만 개가 발생하니까 10%, 많아야 10%, 20%, 80% 대부분 애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패턴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무조건 내가 실험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그럼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두 실험 간에 항상 똑같이 변하지 않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는 방법이 내가 봤을 때 90%, 80%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올 진서입니다. 대부분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돼 라고 가정하는 게 올 진을 이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난 실험에서의 에러를 보정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합성한 RNA를 넣어줘서 그 값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실험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이어스가 있으면 한쪽이 막 2배 올라갔다. 그럼 2배 낮추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니어입니다. 다 똑같이 바이어스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중간값을 맞춰버리면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막 중구난방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원래 다시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데 맞추고 싶으면 이제 랭크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리니어하지 않죠. 여기 이쪽은 한쪽 쏠려 있고 또 한쪽 쏠려 있습니다. 이게 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랭크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요건 대충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급 같은 등수에 있는 애들의 유전자를 같은 값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평균 값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유전자의 값들을 동일한 값들이 단지 순위만 그러니까 유전자만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가상적으로 모든 거를 같은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아티피셜한 바이어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유전자가 다 바뀌지 않고요. 보다시피 이 유전자는 바뀌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폴 체인지죠. 얼마나 많이 바뀌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이 폴 체인지만 쓸 수만 없는 이유가 보면 볼륨이 적거나 특히 값이 작으면 훨씬 더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집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2배라도 4에서 2 나누는데 만약에 다른 에러가 막 1씩 들어간다 보면 5가 3으로 나눠지니까 막 폴 체인지가 막 바뀌잖아요. 근데 5,000에서 3,000을 2,500을 나누는데 거기서 1 플러스 1이 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폴 체인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볼륨이 크면 무조건 잘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진짜 에러인지 아니면 진짜 바뀐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그러면 실험을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자. 여러 번 해서 여기 나오는 점이라도 이 폴 체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바뀌는 걸 믿자라고 생각해서 반복 실험을 하고요. 그 반복 실험에서 나온 통계적인 값을 가지고 t-테스트 같은 통계적인 가지고 얼마나 리프로듀스블하게 값이 분포되는지를 이제 평가해서 그 평가로 그 폴 체인지를 믿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폴 체인지와 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한 통계적인 수치, p-밸류. 그래서 마지막은 볼케이노 플러스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x축은 폴 체인지, y축은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값을 가진 p-밸류의 스코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볼케이노 플러스인 다음에 내가 정말 유전자 발현 중에서 정말로 이 조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다가 약을 쳤는데 그 약을 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유전자가 뭔가를 찾을 때는 당연히 이 폴 체인지도 커야 되고 p-밸류는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p-밸류는 높다고 좋은 게 그러니까 이 p-밸류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p-밸류는 어느 정도만 만족하면 이 정도면 내가 통계적으로 이 값을 믿어야 돼라는 기준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p-밸류 낮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0.05%밖에 에러율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값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폴 체인지입니다. 폴 체인지는 이게 얼마나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는지입니다. 그 변화된 정도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가 더 크겠죠, 임팩트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p-밸류는 어떤 어떤 시험점, 최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폴 체인지는 그 다음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믿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RNA 시퀀싱은 뭐 이렇게 RNA를 잘라서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RNA를 자르게 되면 그 RNA에서 얼마나 큰 빈도수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추정하는 건데 요거를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인데 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라이먼트입니다. 왜냐면 RNA식은 RNA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스플라이싱이 되는 정션 부분에서 리드가 오게 되면 이 리드가 두 개로 지름상에서 잘려집니다. 스플리트 됩니다. 정션 리드 되는데 이건 되게 좋은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플라이싱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여기서 스플라이싱이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매핑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MGS가 되게 짧은데도 이거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쪼갠 것도 사실 다른 쪽으로 되게 조그맣게 쪼개버리면 그 조그만 시퀀스를 가지고 매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핑이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션 리드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 타펫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BWT 방식의 지nom 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좀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먼저 우선 무조건 매핑을 합니다. 그럼 지nom 매핑에서 막 몰려 있는 부분들은 엑손이겠죠. 그래서 엑손을 처음에 파악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노테이션 주면 어디가 엑손인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엑손을 가지고 가상의 정션, 스플라이싱을 다 만듭니다. 그럼 가상의 정션 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리드에다가 매핑이 안 된 리드들을 다시 매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션 리드가 막 이처럼 짧게 자르더라도 이 정션 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 퍼펙트 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정션 리드를 살려서 스플라이싱 정보도 알고 리드 카운트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하는 게 타펫이라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드를 카운트를 해서 매핑했으면 그 다음에 이 리드 카운트를 어떻게 징 익스프레션을 비교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꿀 것인가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험할 때마다 우리가 시퀀스 읽을 때마다 맥시멈을 읽을 수 있는 숫자가 맨날 바뀌어요. 어떤 때 6mm 읽고 어떤 때 8mm 읽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험은 기준점이 토탈 리드를 토탈 맵드 리드를 1밀리언으로 하자. 이게 이제 RPKM의 1밀리언 리드 값입니다. 그래서 K는 뭐냐면 모든 mRNA 길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크면 길수록 많은 리드 카운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KB 기준으로 하자 계산을. 그래서 1KB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1KB 기준 토탈 1밀리언 이렇게 바꾸면 이게 RPKM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RPKM 밸류 하면 이제 유전자끼리도 비교할 수 있고 같은 다른 실험 세트끼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KM이 쓰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이 리드 카운트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진 말고 이제 트랜스크립트는 문제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트랜스크립트가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베리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소폼. 그러면 이 아이소폼 특이적인 리드는 요 아이소폼에서 왔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색깔을 표시해놨죠. 핑크는 핑크. 문제는 이 같은 지역을 다 같이 쉐어링하는 부분에서 리드가 나오면 이 리드를 얼마로 이 세 개의 트랜스크립트 나눠야 될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다 하나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3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얘를 얼마나 비율로 나눠야 되는지를 보면 똑같이 그 베리언트 콜링에서 지노타입 하는 것처럼 그런 확률적으로 얘가 요 트랜스크립트 확률, 요 트랜스크립트 확률, 노란색에서 왔는 확률을 베이시안 인퍼런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에 맞춰서 이 리드를 그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여기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그 RPKM 값을 각 트랜스크립트마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커플 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이 일을 합니다. 커플 링크. 네. 그래서 이 모델 이 트랜스크립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RPKM도 트랜스크립트마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탑에서 한 다음에 커플 링크를 하고 이제 커플 디프하면 두 개 또 비교해서 p-value까지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EG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전자가 바뀌는지 이걸 찾으면 그 다음은 이 바뀌었던 유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이제 클러스링 애널리시스고 아니면 GX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클러스링을 해야 되고요. 보통 요것들을 이제 여러 유전자를 같은 여러 타입, 여러 다른 실험 중에서 패턴을 보기 위해서 힙맵 형태로 보게 되면 요거를 사람이 한눈에 그 패턴을 보기가 쉽거든요. 거기다 클러스링해서 같은 패턴을 보인 유전자끼리 묶어놓으면 눈으로 보기에도 딱 4개의 타입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봐서 분석할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힙맵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클러스를 통해서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을 묶어주는데 이 뒤에 이 타임이 아니라 이게 환자라고 하면 환자별로도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클러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방법은 대부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하이어키가 클러스링인데 클러스링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똑같이 파이오닉 추이카처럼 같은 패턴을 보이는 유전자끼리 먼저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패턴을 얼마나 둘이 같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값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유클리안 디스턴스, 맨하탄 디스턴스는 그냥 절대값이고요. 피어스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이 두 사이의 유사성, 어떤 경향성 같은지 피어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디스턴스 작은 거 아니면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만 먼저 해서 걔는 그룹을 만듭니다. 그다음 이제 그룹과 어떤 그룹 간의 거리를 또 재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미니멀을 쓸 것인지 평균을 쓸 것인지 아니면 맥시멈 디스턴스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로싱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싱글 링키지는 이게 디스팅트한 거를 구별할 수 있지만 믹스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네들 이상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컴플리트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다르면 디스팅트한 두 그룹이 있더라도 이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에버러지 링키지 사용하는데 이 두 개의 형질을 알고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링키지 방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하이테크 클러스터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번에 그 파일 추에 그렸던 것처럼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까운 부분만 먼저 그룹을 만들고 다시 이제 요 링키지 주어진 링키지에 따라서 디스턴스를 다시 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클러스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하이 클러스터링은 내가 어느 스래시포트까지 줘야 내가 이거 몇 개 그룹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주면 2개고 이렇게 되면 3개고 이거는 이제 유저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도대체 몇 개의 클러스가 있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2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너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숫자를 주어주고 프로그램한테 그 숫자만큼의 클러스팅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K-means 클러스팅인데요. K-means 클러스팅은 가상적으로 K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K 숫자를 우선은 랜덤하게 3개의 대표값, 센트로이드라는 센트로이드 중간값을 만든 다음에 다 모든 그 데이터 포인트하고 그 결의를 대가지고 가장 가까운 쪽으로 다 하나씩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다 넣었으니까 그 각 하나의 그룹이 센트로이드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내에서 다시 평균값을 구해서 또 센트로이드를 다시 만듭니다. 또 다시 이거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더 이상 센트로이드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내가 그 센트로이드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3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K-means 클러스팅 하면 이유는 내가 어떤 징 익스프레션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안에 몇 개의 썸 타입이 있는지 정확히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썸 타입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얼마만큼 그게 정확한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 정확한 패턴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만 이제 디스팅트한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썸 타입을 결정할 때 K-means 클러스를 쓰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PCA입니다. PCA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정교한 방법인데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어진 샘플을 내가 측정한 유전자 값 10,000개가 발현됐다. 10,000개의 수치로 내가 하나의 샘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샘플을 10,000개의 수치라고 하니까 10,000개의 디멘션으로 되어 있는 어떤 멀티 스페이스 안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개가 다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10,000개가 거의 다 똑같다. 내가 가지고 샘플. 그럼 그거를 굳이 그걸로 어떤 축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축을 다 없앱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샘플 간의 차이가 나는 축만 남겨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를 이 차이가 이 축이 이 샘플을 얼마만큼 잘 차이나는 거 차이 낼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새로 가상의 축을 만듭니다. 이건 결국엔 가상의 축이라는 건 여러분들 리니어 하나 만드는 거죠. 서로 컴바인을 해서 각각의 디멘션에 웨이트를 주면 새로운 가상의 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 이 유전자를 합치면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엔 다 합치면 나중에는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축을 만들 수 있고 그 값이 이제 이 내 샘플을 가장 극명하게 분리할 수 있는 축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PC, 프리스 컴포넌트 1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잘 분리하는 걸 PC, 프리스 컴포넌트 2. 그래서 보통 PCA를 하면 PC1하고 PC2를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PC1은 여기 보면 딱 컨트롤과 샘플을 안 나눠줬는데 얘가 하나가 약을 친 거고 하나는 약을 안 친 거를 구별해내고요. PC2는 이 다음번에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 내가 말 안 했지만 이 두 사이에 하나는 메일, 하나는 피메일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특징을 이 PC2가 구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PC3를 해서 3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3차원. 그러면 더 분리가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배운 게 이제 클러스터링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클러스터링 하던 DEG를 하던 여기 유전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떤 유전자들이 같은 패턴을 보인다, 같이 업레이션 됐다, 같이 떨어진다. 그럼 걔네들 어떤 기능이 있길래 생물체는 이런 것들을 같이 진 익스프레션을 바꿀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메인 퀘스천인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하고 이제 진 온톨로지 어나리시스랑 진셀 일리큐션 어나리시스입니다. 진 온톨로지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런 데이터 데이터는 GU라는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배웠던 이런 툴들이 같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요. 진 온톨로지는 세 가지 셀룰러 컴포넌트, 몰레큘러 펑션, 바이오 프로세스로 우리가 다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다 카테고라이해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네, 기능을. 그 기능을 그냥 카운팅하면 돼요. 그냥 카운팅하면 되냐? 안 됩니다. 왜? 카운팅했을 때 그냥 많이 있는 거를 그게 내가 보기에 그 기능이 많은 유전자들에 올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그 진 온톨로지 기능에 관련된 텀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내가 여기서 관찰된 이 숫자가 실제로는 내가 랜덤으로 뽑아도 나오지 않을 만큼 더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수가. 그래서 우리 이 처음에 이 분석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세트와 그다음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백그라운드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기능이 얼마만큼 더 많이 인리치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쉬 에그제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진 온톨로지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먼저 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진 온톨로지 어나리시스를 하려면 DEG 세트에서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기능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DEG를 선택할 때 for change나 p-value나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적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얻어진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세트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터미널리티가 있으면 걔네들이 얼마만큼 내가 플러스 쪽에 있는지 업레이저 쪽에 몰려있는지 다운레이저 쪽에 몰려있는지를 보는 게 진셀 일리큐션 어나리시스입니다. 얘네들은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러닝썸 스코어라고 해서 내가 주어진 테이블을 가장 폴 체인지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나열합니다. 이쪽이 제일 폴 체인지가 플러스가 제일 큰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셀 사이클하고 셀 사이클 유전자가 정말 플러스에 많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셀 사이클을 가진 유전자가 hit이 나올 거고 그 hit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선으로 선이 왼쪽에 몰려 있죠. 그렇죠? 선이 있을 때마다 이 러닝썸은 이게 결국에는 스코어를 계속 더해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게 hit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결국에 이게 만약에 왼쪽에 계속 몰려 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가 어떤 맥시멈을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왼쪽 오른쪽 가면 갈수록 폴 체인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점점 그 hit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향성이 스코어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제일 맥시멈으로 얻었던 스코어를 우리가 인리큐먼 스코어, ES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ES 스코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가 얼마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예. 그래서 그 편향을 봐가지고서 내가 ES 스코어가 높은 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폴 체인지가 높은 쪽일수록 더 많이 있다는 경향성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방법의 단점은 얼마만큼 이게 ES 스코어가 높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합니다. 주어진 징크스펜 데이터의 샘플을 막 망가뜨립니다. 랜덤 셔플링 합니다. 그래서 샘플이 아닌데 샘플을 막 컨트롤하기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계속 바꿉니다. 한 1000번 정도 막 바꿉니다. 그리고 바꿀 때마다 엉망인 스코어가 나오겠지. ES 스코어가 그 엉망인 ES 스코어가 과연 내가 지금 관측한 ES 스코어에 비해서 얼마만큼 빈도로 더 높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이제 p-value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 p-value를 구하는 게 이 GSE에서 나오는 p-value고요. 그다음에 그 스코어도 ES 스코어도 이 랜덤하게 퍼뮤테이션한 곳에서 평균값이 나오는데 내가 관측한 스코어가 ES 스코어가 그런 퍼뮤테이션 나온 스코어 대비 얼마만큼 높은지를 계산하는 게 NES입니다. 노멀라이즈 이미지 스코어. 그래서 1보다 높아야 돼 항상. 1보다 높아야 훨씬 더 내가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은 NES와 이 p-value로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ES 스코어가 보이는 게 보이고 왼쪽에 몰려 있는 게 보이고 실제로 hit이 왼쪽에 아주 까맣게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극명하게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 기능에 내 지 익스프레션이 업레깅 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GSEA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다른 이제 여기까지는 G 익스프레션이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NGS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테크놀로지, 다른 실험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칩식, 크로마틱 이뮤노프리시피케이션 시퀀싱입니다. 이거는 뭘 하냐면 트랜스크리션 팩터나 아니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어떤 DNA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DNA와 프로틴 인터랙션을 보는데 그 프로틴에 붙어있는 DNA를 조각을 얻어내서 시퀀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먼저 이 DNA와 프로틴의 결합을 붙입니다. 코발렌트 크로스 링킹 시킵니다. 그래서 포르말디를 치면 붙이고 그 다음에 DNA를 쉐어링합니다. 자릅니다. 랜덤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안티바디로 내가 원하는 프로틴을 인식한 안티바디로 이제 이뮤노프리피션 방법을 하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나온 DNA를 다시 얻어가지고서 그 DNA 라이브를 만들면 이제 지놈의 어느 부분에 이 프로틴이 붙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 특정 변형된 히스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험 방법이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퀀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지노에 맵핑하면 여기 크로스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코발렌트 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소니케이션을 해도 이 부분에 클리비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엔도뉴클레이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리비지 일어나고 이 옆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클리비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위드를 이제 매핑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스트랜드에 두 가지의 피크가 나오고요. 이 피크를 우리가 이 피크의 중간점을 갖다든지 아니면 원래 이 조각의 길이를 유추해서 그 길이만큼 늘려준다든지 해서 결국에 원래 바인딩 사이트, 그러니까 이 프로틴과 DNA 바인딩 사이트를 유추합니다. 이걸 우리가 피크 콜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피크 콜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피크 콜링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크 콜링 한 다음에 포지션을 이제 피크를 포지션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 중요한 건 이 피크가 유의한 피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지놈에서 라이브를 만들더라도 원래는 플랫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지놈이 잘 잘리기도 하고 어떤 지놈이 PCI 잘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홀즈는 시퀀싱해도 막 피크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퀀스 리드보다는 얘가 월등히 높아야 진짜로 이게 프로틴하고 DNA 붙었던 부분에서 나온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 피크를 선택하고 그다음 요 중간에 백그라운드와 원래의 칩식의 시그널과 차이나는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맥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맥스는 이 통계적으로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널 하이포테시스를 유추하는데요.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은 게 어떤 주어진 인터벌에서 어떤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포가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인터벌이 필요한데 사실 지놈은 전체 지놈 시퀀스가 주어진 인터벌이겠죠. 전체 지놈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전체 지놈을 하다 보면 원래는 이 리드가 이 로컬 바이어스에 따르잖아요. 주위에 무슨 시퀀스가 있는지 어떤 구조가 있는지 따라서 그 부분이 시퀀스가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로컬 바이어스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내가 보고 있는 피크의 1KB, 5KB, 10KB 전체 지놈 네 가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p-value가 나쁜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포아슨 기술을 구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지를 예측해주는 게 이제 맥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 걸 하면 우리가 피크를 보고 칩식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틴과 DNA 인터랙션 했는지 볼 수가 있고 두 조건 사이에 달라지는 피크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봐서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 바이니한 부분에 어떤 모티브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 트랜스크리셔널 레귤레이션, DNA에 일어나는 트랜스크리셔널 레귤레이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동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칩식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프로모터 지역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크리셔널 레귤레이션을 보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크리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와 그다음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주로 봅니다. 근데 그 외에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어떤 레귤레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오픈이 돼버리면 오픈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랜스크리션 팩터에 억세서블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보통 오픈 스트럭처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 때 오픈 스트럭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스트럭처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찾는 중에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DNA나 트랜스포전을 외부에서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 DNA자 트랜스포전이 어떤 크로모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면 DNA가 들어가면 자르겠죠. 트랜스포전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서 거기서 태깅을 남기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엔자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 프로퍼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트랜스포저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이 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오픈되어 있는지 아니면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전체 지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애택식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애택식 트랜스포저 들어가서 태깅하는 거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오픈된 게 중요한 거. 아까는 프로틴 DNA 바인딩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크로마틴이 오픈되어 있냐, 클로즈되어 있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떤 먼 지역에 있는 DNA가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레귤레이션 할 때 우리가 DNA 상에서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3차 공간에서는 그 부분이 같은 팩터로 어떤 컴파트먼트로 함께 묶여서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옛날에 이런 걸 이해 못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롱 레인지 인터랙션을 이 DNA 라이게이즈를 이용해서 묶여버리면 그 다음 시퀀시 상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과 인터랙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디멘션 오가나이제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에 하이C, 3C 이런 겁니다. 결국에 기본적인 거는 크로스링을 시킨 다음에 같은 프로테인 팩트에 붙어있어 같은 근접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댑터와 함께 라이게이션 시킬 수 있고요. 어댑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라이게이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놈과 지놈 사이에 롱 레인지 인터랙션도 시퀀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으로서 우리가 칩식, 그다음에 이제 오픈 크로마틴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롱 레인지 인터랙션을 보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 단계인 트랜슬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NGS로 다이렉트하게 볼 수 없으니까 라이보즘에 붙어 있는 숫자를 통해서 트랜슬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를 유추하는 방법이 바로 라이보즘 풋프린팅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라이보즘이 많이 붙어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이 액티브하다. 그러니까 라이보점이 맡고 있는, 프로텍트하고 있는 이 풋프린트에 대한 시퀀스 리드를 봐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비주얼라이즈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드 카운트를 통해서 얼마큼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개념으로서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mRNA마다 얼마나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드가 많은 게 실제로 라이보점이 많이 붙어서 리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 mRNA가 그냥 올라가서 양이 증가해서 많은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라이보식을 하면서 mRNA 양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mRNA 양을 나눠줘서 mRNA 양은 변화가 없는데 이 라이보식의 리드가 많아졌다. 그럼 트랜슬레이션이 올라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보식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mRNA가 올라가면 전체로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된 게 아니라 mRNA가 그냥 올라가고 트랜슬레이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트랜슬레이션 에피션시는 이 두 개를 보정해서 우리가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라이보점의 성질을 보여주는 성질도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 그러니까 지놈 스케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성질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이것들을 구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그래프 모델을 이용합니다.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모든 인터랙션, 모든 관계성을 한꺼번에 하나의 구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모든 성질, 프로틴 인터랙션 또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인터랙션,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성질을 노드 디그리에서 각각의 노드에서 얼마나 커넥션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구하다 보면은 보통은 랜덤 디스트리뷰션은 랜덤으로 커넥션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는데 생물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익스트림 배류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나타납니다.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노드가 커넥션이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숫자의 노드만이 아주 많은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이런 커넥션 많은 걸 허브 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DNA 레플리케이션 하거나 어떤 셀이 메인터너스 할 때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랜덤 뮤테제네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랜덤 뮤테제네시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한두 개의 유전자가 이제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커넥션이 한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퍼터베이션을 가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의 커넥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게 가장 중요한 허브 노드에 이런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디펙트가 일어나면 이 전체 네트워크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형식을 만들어서 랜덤 데미지에 굉장히 강하도록 만들어 놓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은 허브 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많이 일으킨 유전자들이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이 허브 노드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모듈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리던던트한 패스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랜덤 데미지에 굉장히 강해지 로버스트하려고 우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매전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RNA에서도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했는데 RNA에서도 mRNA 스테빌리티를 조정한다든지 트랜스레이션을 막는다든지 해서 진 익스프레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RNA를 조정하는 건 RNA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RNA 바인딩 프로테인이 어느 RNA에 붙고 어느 위치에 붙는지 알아야 어떤 레귤레이션이 되는지 어떤 스플래싱 레귤레이션이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칩식과 동일하게 RNA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보는 방법이 클립입니다. 크로스 링킹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시퀀싱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 링킹을 UV를 조사해서 RNA와 프로테인 간에 서로 코버넌트 링킹을 만든 다음 동일하게 이 프로테인의 특이적인 안티바디로 이뮤노 프리시피 통해서 이 컴플렉스를 퓨리파이 하고요. 이제 RNA를 뽑아서 RNA에서 라이브를 만들어서 시퀀싱 하게 되면 이 RNA 바인딩 프로테인이 어디에 붙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립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방법. RNA 시퀀싱은 싱글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드롭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되게 현재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웬만한 실험실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드롭플렛을 만드는데 드롭플을 만들 때 일부러 그 드롭플렛 하나마다 비드랑 세포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롭플렛은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아이솔레이트된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셀도 라이스가 될 수 있고요. 솔루션에 의해서 그럼 이 셀 안에 있는 RNA가 이제 릴리즈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비드 안에는 이거 보면 이제 올리고 DT 프라이머가 있고 그 뒤 위에 PCR을 할 수 있는 시퀀스 그 다음에 이 셀마다 하나의 비드마다 바코드가 달랐기 때문에 비드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셀마다 어떤 셀에서 왔는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셀 바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폴리 올리고 DT이기 때문에 뒤쪽 mRNA 맨 뒤쪽만 있습니다. 뒤쪽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mRNA는 똑같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정말로 진짜 또 다른 mRNA를 읽은 건지 아니면 PCR 때문에 나중에 앰플파이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UMI라고 해서 랜덤 시퀀스를 넣어가지고서 이 시퀀스 다르면 그 몰레스큐 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UMI로 카운팅합니다. UMI 복잡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셀 안에 싱글 셀 안에 들은 조그마한 mRNA라도 우리가 라이브를 만들 수 있고 그 mRNA의 카운팅을 UMI를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바코드로 다 어떤 셀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리버스 트랜스크립트를 하면 한번 바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냥 다 뜯은다, 드롭을 다 마마가 되고 한꺼번에 PCR로 앰플파이를 하게 되면 라이브를 다 읽어버리면 어떤 셀에서 어떤 mRNA 왔는지를 한꺼번에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만 개, 수천 개의 유전자, 셀 안에서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식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분석 방법은 뭐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처음에는 이 드롭플렛이 잘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드롭플렛 안에 비드가 하나 들어가는지 두 개 들어가는지 만약에 셀이 하나 들어가는지 두 개 들어가는지 셀이 두 개 들어가면 mRNA가 두 배씩 되겠죠. 그러면 어떤 mRNA 그 UMI 카운트 두 배씩 나오면 얘는 더블렛이구나 없애야겠다 해서 없앱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드롭플렛마다 QC를 해서 정확하게 좋은 QC 퀄리티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읽은 mRNA 숫자도 봐야겠죠. mRNA 숫자에 300개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버려야겠다. 그래서 버리죠. 그다음에 한 1000개, 1500개, 2000개 굉장히 많이 읽은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데이터 쓰는 직후에서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도 노멀라이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각각 셀마다 모든 유전자를 보아도 되는데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이 셀 간의 퍼플레이션을 우리가 구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PCA처럼 전체 유전자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셀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유전자만 선별해서 보면 그게 전체의 셀을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는 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이제 하이리 베리어블 진이라고 합니다. 하이리 베리어블 진만 우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 베리어블 진을 가지고 PCA를 합니다. PCA 하면 하이리 베리어블 진을 가지고 새로운 디멘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PC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이 싱글셀 할 때는 PC 보통 이제 우리가 RNA 시퀀싱 할 때 PC1, PC 2개 쓰잖아요. 여기는 PC를 엄청 많이 씁니다. 대신에 PC가 구별을 하는 정도까지만 씁니다. 10개, 20개 씁니다. 그러면 그 20개의 PC를 가지고 다시 또 클러스팅을 합니다. 그게 이제 UMAP이나 이제 뭐 TS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 2차원 공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가장 성질이 비슷한 셀들만 서로 모여서 비주얼라이즈 해주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데이터, 클러스팅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샘플 있을 때 어떤 셀들이 존재하는지를 눈으로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이제 퍼플레이션이 파악이 되면 요거 A라는 애하고 B라는 퍼플레이션하고 서로 달라지는 유전자를 찾고 싶어. 그럼 이 두 사이를 그냥 우리가 원래 하는 벌크 RNA 시퀀싱처럼 뒤집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차이나 유전자를 또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아나시커시는 두 가지입니다. 퍼플레이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실험으로 여러 퍼플레이션의 모든 특징들을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AI인데요. AI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AI가 가능한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결국에는 AI를 만든 건 사람을 못 산 거예요. 뉴런을 못 산 거죠. 뉴런은 어떻게 생각해요? 뉴런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인풋을 받으면 인풋도 하나만 받는 게 아니죠. 여러 인풋에서 받잖아요. 뉴런과 뉴런 커넥션에서 여러 인풋이 들어오면 그 수치가 들어오면 그 수치를 종합해서 내가 하나의 아웃풋을 냅니다. 근데 아웃풋 놓을 때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2배 조정하고 2.5배 조정하고 이런 걸 여러 걸 합니다. 트위킹을 하죠. 트위킹. 그게 커넥션이 한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GPU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가상의 이 가상의 뉴런을 만들고 퍼셉트를 하는데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을 아웃풋으로 조정해서 웨이트를 줘서 만듭니다. 요거를 얼마만큼 조여될지를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이 퍼셉트론이 계속 조정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 따라서 AI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넥션 이런 것도 이제 각각 문제가 다른데 결국에는 내가 학습한 게 있으면 그 웨이트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처음에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웨이트 조정하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통은 이 AI를 만약 여러분들이 모델 쓰게 되면 여러분들 트레이닝 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데이터가 그거 다 쓰지 않습니다. 트레이닝 세트가 일부만 트레이닝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데 쓰고요. 일부 밸리데이션 세트는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트레이닝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한쪽에 스페시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밸리데이션 세트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내가 있는 세트가 정말 잘 워킹하는지 테스트 세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패키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일을 잘 하는 A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한 것 같고요. 다시 내일 모레 기말고사 4시 반에 장고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쉬고 싶은 분들은 숙제를 해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